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후기 최고의 천재이자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의 발명품 농로를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1762년 지금의 경기도 남양주에서 나주정씨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정약용은 평생 동안 백성들의 삶을 이롭게 만드는 학문을 연구했던 인물입니다. 정약용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유적이 있죠. 바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수원화성입니다. 정조 임금의 개혁 의지가 담긴 이 거대한 계획 신도시를 지을 때 성곽 설계를 총괄하고 공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숨은 공신이 바로 정약용이었습니다. 높이가 무려 10m에 달하는 화성 성벽을 쌓으려면 엄청나게 무겁고 큰 돌들을 위로 들어 올려야 했습니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작업에 정약용은 도르래의 원리를 도입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들고 있는 농로입니다. 사실 농로는 원래 왕릉을 조성할 때 무거운 관을 방안으로 아주 정밀하고 안전하게 내리기 위해 쓰이던 장비였습니다. 정약용은 이 도구를 보고 반대로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릴 때 쓰면 어떨까 하는 엄청난 역발상을 해낸 것이죠. 기록에 따르면 수원화성을 축조할 때 이 농로가 딱 2대 만들어져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거중기나 유형과 같은 다른 발전품들과 함께 힘을 합쳐 무거운 자재들을 척척 올리며 공사기간을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지금 조립하고 있는 이 부분이 농로의 핵심인 도르래와 회전축입니다. 긴 목재 기둥 끝에 도르래를 달고 밧줄을 감아 돌리는 도르래 원리 덕분에 적은 힘으로도 엄청난 무게의 돌을 가볍게 수직으로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농로의 모양을 정확히 알고 이렇게 퍼즐로까지 만들어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사의 모든 과정을 그림과 치수까지 꼼꼼하게 기록한 보고서 화성성형 의계 덕분입니다. 여기에는 설계도뿐만 아니라 못 하나 수레 한 대의 가격까지 적혀있을 정도로 아주 정밀하죠. 정약용의 실학정신, 그리고 정조의 애민정신이 더해져 탄생한 수원화성은 공사형의 기술이 융합된 최고의 군사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만드는 이 농로의 작은 조립 부품 하나하나에도 백성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려 했던 따뜻한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18세기 조선의 첨단 크레인 농로가 완성되었습니다. 작은 도르래 원리로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새로 쓴 정약용의 지혜가 느껴지시나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역사 만들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1555년 을묘해변 직후 조선은 바다를 지킬 새로운 비밀병기 개발에 착수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배가 바로 조선 수군의 주력함이자 최고의 명작 판옥선입니다. 널판지판, 지5 이름 그대로 널판지 위에 집처럼 높은 막루를 올린 이 배는 처음부터 총통과 신기전 같은 화약 무기를 장착해 적을 멀리서 타격하는 원거리 한포전을 위해 설계한 움직이는 해상 요새였습니다. 판옥선의 강인함은 단순히 단단한 나무를 쓴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중을 견뎌야 하는 바닷가 뼈대에는 탄성 좋은 제목을, 충격을 버텨야 하는 외판에는 질긴 제목을 배치하는 맞춤형 설계의 결과물이었죠. 놀라운 점은 판옥선이 장인 한두 명이 만드는 작품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삼도수군 통제원과 같은 수영 단위의 선수에서 부재를 규격화하여 조립하는 오늘날의 표준 공장 생산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에 물을 먹으면 팽창에 틈을 메우는 목재의 특성을 활용하여 주기적인 방수도막 처리를 더하는 체계적인 관리 덕분에 판옥선은 거친 바다와 합포의 충격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판옥선 하면 우리는 보통 영화에서 군사들이 서서 팔자를 그리며 노를 젓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최근 학계에서는 흥미로운 신학설이 제기되었습니다. 판옥선의 노가 서양의 갤리선처럼 앉은 자세로 옆으로 뻗어 앞뒤로 젓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서서 젓는 것보다 지구력은 떨어지지만 순간 가속력이 엄청나게 뛰어나기 때문에 기록성 판옥선의 기동력을 설명하려면 이 방식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이죠. 실제로 한말 고종 시기에 시물 판옥선과 거북선을 직접 목격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록 역시 이 학설을 뒷받침하고 있어 학계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거대해진 판옥선에는 많게는 200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탑승했습니다. 배를 지휘하는 선장과 신호관, 하포를 쏘는 사부와 포수, 그리고 배의 심장 역할을 하는 100여 명이 넘는 격군까지 이 거대한 인원이 좁은 배 안에서 엉키지 않도록 상층의 전투 공간과 하층의 노젓는 공간을 완벽히 분리했습니다. 조류가 험한 조선의 연안에는 배를 돌리기 위해서는 사공의 키 조작과 좌우 격군들의 노출력이 칼날처럼 맞물려야 했습니다. 전투 상황에 따라 돛대를 순식간에 눕혀 무게중심을 맞추고 닻을 내려 조류 속에서 진영을 유지하는 전술까지 판옥선은 그 자체로 완벽하게 짜인 하나의 유기체였습니다. 철저한 분업화를 통한 건조체계,
그리고 수많은 승조하는 호흡이 만들어낸 조종 시스템. 한옥선이 임진왜란을 비롯한 수많은 전쟁에서 조선의 바다를 무패로 지켜낼 수 있었던 건 단순히 배가 튼튼해서가 아니라 평시부터 준비된 철저한 군수와 운영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앞서간 조선 수군의 주력함 한옥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이 무기 혹시 뭔지 알아보시겠어요? 조선의 첨단 로켓병기 바로 신기전입니다. 신기전의 역사는 고려말 최무선 장군이 만든 하양 로켓 주하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몽골과 중국에서 쓰던 화전을 한반도 실정에 맞춰 개량한 거였죠. 세종대왕 시절에 이르러 이 주하의 규격을 재정비하고 성능을 대폭 업그레이드하면서 비로소 신기전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신기전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문종 때 개발된 문종 화차와의 결합이었죠. 발사대 역할을 하는 화차 2에 신기전을 수십 발씩 장착해서 한 번에 쏘아 올리는 그야말로 중세판 다연장 로켓포였습니다. 신기전은 크기와 용도에 따라 소, 중, 대, 그리고 산하 신기전 이렇게 4가지로 나뉘었는데요. 재미있는 건 크기마다 쓰임새가 완전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가장 작고 흔했던 소기전은 주로 화차에 올려 화력을 투사하거나 신호용으로 쓰였습니다. 반면 중신기전부터는 로켓에 2차 폭약을 달았습니다. 적진의 나라가 쾅 터지면서 파편을 날리고 불을 지르는 공중폭발 유탄 개념이었죠. 그리고 길이가 무려 3m가 넘는 대신기전은 1km 가까이 날아가는 당대 최고의 전략 미사일이었습니다. 이런 로켓 구조를 가진 산하 신기전까지 존재했으니 조선 내 로켓 기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느껴지시죠? 그런데 흔히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신기전이 보병들을 쓸어버리는 병기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약간 달랐습니다. 중세 로켓 특성상 명중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직접 맞추기보다는 적의 공성 무기나 목재 진지, 보급 창고를 싹 불태워버리는 화공 테러 및 심리전 무기로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해전에서는 이순신 함대가 적의 전함에 불을 지르고 화약고를 유폭시키는 용도로 아주 쏠쏠하게 사용했죠. 비록 막대한 화약 소모량 때문에 나중에는 포병하기에 주력을 내주었지만 압록강 너머 적들에게 화력을 시위하며 조선의 국경선을 지켜낸 1등 공신이었습니다. 두각두각 맞추다 보니 어느새 멋진 신기전 화차가 완성되었네요. 600년 전 조선의 하늘을 갈았던 로켓의 위험, 손끝으로나마 느껴보는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을 관찰하고 시각을 측정하는 일, 그것은 예로부터 왕조의 권위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통치행위였습니다. 1434년 세종 16년 조선의 수도 한양의 해정교와 종묘와 백성들이 오가는 거리 한복판에 기이하게 생긴 청동 그릇 하나가 설치됩니다. 바로 하늘을 쳐다보는 손 모양의 시계 안구일구였습니다. 안구일구는 단순한 해시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오목한 반구형 구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의 위치에 따라 생기는 그림자의 왜곡을 완벽하게 잡아냈습니다. 가운데 솟아오른 영침의 그림자가 오목한 시판을 따라 흐르면 백성들은 시간뿐만 아니라 계절의 변화인 24절기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은 문자를 읽지 못하는 아낙네와 어린아이들을 위해 12시각을 나타내는 자리에 글자 대신 동물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안구일구는 첨단과학이자 백성을 향한 훈훈한 배려의 결정체였습니다. 임진왜란의 하마 속에 조선 정기의 안구일구는 안타깝게도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 영조와 쑥중대에 이르러 안구일구는 다시 부활합니다. 1713년 청나라 사신가의 정밀한 측정을 통해 한양의 정확한 위도와 북위 37도 39분 15초로 수정되었고 안구일구는 이 정교한 위도를 반영하여 더욱 정밀해졌습니다. 하루를 96각으로 나누어 일각, 즉 오늘날의 15분 단위까지 시간을 측정해낸 조선의 정교함. 세월이 흘러 19세기에는 강륜에 의해 휴대용 안구일구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표준시와 해시계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지구가 타원기들을 돌며 생기는 균시차, 그리고 동경 135도를 표준시로 사용하는 현대시차 때문에 약 30분의 시차가 발생하죠. 안구일구의 그림자를 읽기 위해서는 시차를 계산하는 지혜가 더해져야 합니다. 현존하는 오목한 형태의 세계 유일무이한 해시계 안구일구. 그 오목한 손 모양의 그릇 안에는 태양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 했던 조선 과학자들의 집념과
백성 모두가 시간을 공유하게 하려 했던 왕의 따뜻한 마음이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